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오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책은 유선의 인터뷰 집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 이거 진짜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이제서야 다루게 되네요. 나왔던 당시,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핫했어요. 그죠? 맞아요. 일단 여기 출연이라고 해야 돼? 분들이 쟁쟁하시거든요. 진짜 요즘 뜨거운 분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제목 너무 좋죠.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내일을 사랑하시나요? 무슨 질문이? 당신은 인터뷰를 하면 안 돼. 유선혜 님이 써주셨는데 너무 멋진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이 인터뷰 앞에 이제 유선혜 님이 먼저 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앞뒤를 이제 열고 닫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와, 필력이 너무 근사하시더라고요. 마리끌레르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피처 에디터. 와, 멋있다. 와, 12년 동안, 그죠? 그래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은 저 진짜 존경합니다. 자꾸 딴 얘기를 새니까. 네, 바로 메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여기 메일 적혀져 있네요. 예. 줄거리라기보다 책 소개 잠시 할게요. 네. 90년대생이 온다. 작가의 말 맞다나 자기 삶의 단독자로선 90년대생들이다. 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늘을 힘껏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모두 여성이라는 점. 프로듀서이자 DJ인 예지, 소설가 김초엽, 뮤지션 황소윤, PD이자 MC인 제재, 다큐멘터리 감독 정다운, 배우 이주영, 사이클 선수 김원경, 패션 모델 박서희, 영화 감독이자 작가 이길보라, 그리고 이슬아까지. 우리는 이 책의 인터뷰들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이들처럼 결연해지고 용기 있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 이슬아 작가님은? 앞에 작가라는 말이 이길보라님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로 묶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슬아님은 이제 거의 좀 고유명사화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불편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아이들을 탓하곤 하지만 정작 여성 롤모델이 부족했던 우리의 유년 시절이 불편해졌습니다. 할 말 많아. 해봐. 어렸을 때 롤모델, 우리한테 제시되었던 여성 롤모델이라고 하면 누구 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위인전 집에 있었죠. 그럼요. 위인전은 꼭 전집으로 있거든요. 한두 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그 전집에서 누가 있었지? 퀴리 부인? 그것도 부인이야. 부인이야. 퀴리 부인. 그리고 신사임당? 그래서 어제 신사임당 왜 위인이지? 우리 일전에 한번 신사임당으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집회에 현모양처가 들어가야 하는가 21세기에. 맞아. 네. 우리 아마 시선으로부터 그 방송했을 때 신사임당 얘기 길게 했었어요. 퀴리 부인 이것도 참.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몰라. 왜냐면 누구 남편이라는 위인은 없잖아요. 그치. 그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위인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제시됐던 롤모델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렇죠. 한 50권 중에 2권 정도 그렇게 두 사람에게 준 거고 나머지는 막 신사임당이 뭐 훌륭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롤모델 상이 현모양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여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 시대에서 뭔가 요구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이전 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형상을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일 거죠. 오늘 말을 못하네요. 왜 이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뭔가 어쨌든 여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뭔가 이러한 길을 간 선구자적인 여성 롤모델이 현저히 부족하긴 했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 유치원을
잘 다니진 않았는데요. 전 유치원 중퇴자입니다. 어머 세상에. 고백하건데. 근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당시에 유치원 다녔을 때 여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했을 때는 10명 중에 9명이 간호사였어요. 유치원이 기억이 나요? 네. 신기하다. 나 유치원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초등학생으로 건너와도 간호사가 진짜 많았고요. 선생님이 있었고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자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런 꿈들. 그러니까 되게 상이하게 달랐죠. 솔직하게 말해. 나보다 나이 많지. 6.25를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 엄청난 동안인 거지. 저는, 근데 우리 때는 진짜 그러했습니다. 우리 때라니.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뭔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라던가 이런 모델이 제시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뭔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 어른들을 제일 접하기 쉬운 건 사실 연예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도 경력 단절을 겪는데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네. 이러니까 임출육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임출육. 오. 임신과 출산과 육아. 알아.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얼마나 많이 나아졌나 생각하면 또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디테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디테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섬세한 부분에서의 차별점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 기사도 그런 거 가끔 뜨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 장래희망은 유튜버, 연예인, 왜겠니? 근데 이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좀 꿈이 없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는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영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분들이 진짜 요즘 핫합니다. 그리고 핫하고 뭔가 전형적인 코스를 밟고 있지 않은 분들이기도 해요. 맞아요. 색깔이 너무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서 좀 이름만 봐도 가슴이 뛰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설명이 잘 되죠. 자기 삶의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들. 90년대생. 와, 이게 참 90년대생 하면은 뭐 라떼 발언이 되니까 저 안 할래요. 이미 충분히 한 것 이 같아요. 토크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아까도 읊어드렸지만 예지, 김초엽, 황소윤, 제재, 정다운, 이주영, 김원경, 박소희, 이길보라, 이슬아 이 중에서 처음 들어봤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지? 많은데 어떡하지? 너무 트렌드에 뒤처진다. 너 얼마나인지 한번 얘기해봐요. 솔직히 해야 된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정다운님, 김원경님, 박서희님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만났어요. 예지님 알았어요? 노래 들었죠, 저는. 방송 끊어가겠습니다. 몰라요? 둠칫, 두둠칫? 진짜. 어때요, 고지는? 저는 거기에 예지님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저의 미숙함일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특정 운동 분야라던가 모델 분야 이런 데에서 제가 무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인터뷰들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잘 읽었고요. 이 책의 구성을 보자면 유선혜님께서 앞에 프롤로그로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취지가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 인터뷰마다 아까 구지가 말했던 것처럼 열고 닫는 역할을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그 질문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 존경하는 여성상이라고 했던가요? 사랑하는 여성의 모습.
이 질문이 매 인터뷰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을 색지를 넣어가지고 커다랗게 빡빡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인상 깊은 구절을 폰트를 확 늘려가지고 큰 글자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줄도 쳐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라는 건가? 괜히 좀 그 부분은 긴장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과감하게 색지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물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각각 인상 깊게 봤던 사람들 2명씩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길보라 작가님과 이슬아 작가님은 너무 우리가 저희가 다른 책에서 다뤘었으니까 한 적이 있으니까 예. 일단 안녕히 가시고요. 저희가 이제 패스할게요. 근데 이길보라 작가님이랑 이슬아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전 특히 이슬아 작가님의 그 말들이 정말 아름답고 강단 있고 멋있다라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일 쓰지? 저 오늘 아침에도 읽고 왔거든요. 저는 일간 이슬아를 받아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재님은 너무 큰 분이셔서 저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진짜 저 문명특급 너무 좋아해요. 건들 수 없다. 그 정도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박보검 건드는 기분이랄까? 진짜 너무 팬이고 제재님은 방탄 건드는 느낌인가? 그만해. 제재님은 진짜 뉴미디어계에 어떤 수식어구를 붙여도 혁신적이야. 진짜 혁신이에요. 제재님은 또 그런 분이시고 혁신적인 월급쟁이란 지점이 제일 멋있어. 이런 텐션을 저는 일전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분들 위주로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다운 님도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지만 이분이 뭔가 그런 다큐멘터리 현장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직업적인 면이겠지만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같은 여성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 진짜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예지님도 같이 들어가기도 맞아요. 하고. 그죠? 맞아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지님을 사실 처음 접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서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조곤조곤하게 말할 것 같은. 맞아요. 저 사실 애플 광고에 이 예진님의 노래가 쓰였다고 해서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설명에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얼굴이 너무 이제 동양적인 느낌인데 미국 시내에서 활동하시고 그런데도 노래 가사에 이제 한국 말을 넣는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마주하니까 굉장히 강한 느낌. 뭔가 힘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단단함이 있는 분이다.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도 함부로 건들 수 없죠. 진짜 저는 최고야. 이주영 배우님이 어떤 영화 나오셨죠? 야구소녀. 너무 좋았고요. 매기 몇 번 봤어? 나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매기 너무 재밌어. 그 영화 진짜 좋아요. 맞아요. 나 그 누구랑 봤지? 나는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 같아서. 거기 나오는 구교환 배우님이랑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그리고 저 요즘에 한국 드라마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 클라스 봤거든요. 네. 거기에 이주영 배우님 나오세요. 이주영 배우님이 트랜스젠더로 나와요. 맞아.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이 사람. 배역 선택하는 것마다 되게 그거 진짜 안 선택할 것 같은 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그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20대 여자 배우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강단 있게 선택함으로 인하여 짱 멋있어. 진짜 멋있고 여러분 혹시 꿈의 제인 안 보신 분 있다면 거기에도 이주영 배우님 나오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거기서도. 길지 않게 등장하는데 강한 눈빛과 단단함을 보여주는 인물로 나와서 이주영 배우님은 역할의 비중에 상관없이 어느 작품에 나와도 튀어요. 그래서 이미 너무 멋있고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존재 이름만으로도 존재하는 그리고 읽고 싶은 힘들이 크실 것 같아서 각자 골라봤죠. 저는 김초엽 작가님. 그리고 김원경 사이클 선수. 그리고 저는 황소연님과 박서희님. 그럼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그러지요. 전 김초엽 작가님 책을 그것만 읽어봤어요. 그 뭐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오, 외웠다. 이거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목에 반해가지고 이건 정말 진짜 제목이 너무 매력적인 소설의 순위를 뽑는다면 순위 안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멋있지 않아요? SF 소설인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여기 나온 사진 있잖아요. 너무 어울려. 맞아요. 김초엽 작가님이 우주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근사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초엽 작가님은 저한테 어떠한 존재로 좀 기억에 돼 있냐면은 그냥 저의 구지의 독서 목록에 한국 SF 소설을 읽고 싶게 한 출발점 같은 기분? 그러니까 그전에도 당연히 SF 작가들이 계속 쓰고 있었겠지만 뭔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 주목하게 하는 그런 힘을 한번 쫙 당겨준 그런 작가님이다라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그 책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하고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유선의 이 에디터 분께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보고 저도 다시 깨달았어요. 김초엽의 소설 속 바이오해커, 우주비행사, 과학자, 생물학자는 모두 여성이다. 여성으로 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외의 성별은 알 수가 없다. 야, 왜냐면 성별을 밝히지 않고 소설을 쓴다는 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성별이 뭐지를 고민했었던 순간이 갑자기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성별은 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네. 성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서사가 괜히 좀 상상력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남녀이기만 하면 로맨스를 상상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줄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식의 서사 줄기를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을 때. 근데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 유선 에디터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도 소설 속 대부분이 여성 주인공이다. 남성 캐릭터가 등장해도 비중이 미비하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작가님이 습작할 때만 해도 남성 주인공을 주로 썼었는데 페미니즘이 부상하고 여성 서사가 대두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왜 여태까지 남자 주인공을 주로 세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냥 여성으로 설정하자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훨씬 이야기가 깊어지고 여성의 이야기고 여성 과학자가 등장해서 좋았다라는 리뷰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러한 이야기에 목이 많이 말랐었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김초엽 작가님이 포스텍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진짜 실제로 과학도로서의 연구를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석사 과정 중에 여성 과학자 롤모델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실제로도 있었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가 현실에 많았으면 좋겠지만
소설로서 그 바람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여성 과학자들을 등장시켰다. 이게 이런 소설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자기 꿈으로 과학자를 많이 적었거든요. 그거는 자기한테 그렇게 제시된 남자 상이 많았었기 때문이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사실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에디슨 생각나고요. 뭐 장영실 생각나고요. 다 남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자라난 세대들은 이제 그쵸. 여성 우주 비행사를 상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과학자를 상상하는 삶을 꿈꿀 수도 있겠죠. 멋지네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일본은 사람 모양을 닮은 로봇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는 사람을 도와서 노동하는 그냥 기계 로봇을 잘 만든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닮지 않은. 근데 두 개 다 큰 의미로서의 로봇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어렸을 때 어떠한 만화를 보고 자랐냐가 그들의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닮은 로봇에 대한 만화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로봇이라면 사람을 닮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게 있을 거고 우리는 뭔가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실용주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읽고 자라는 게 좋겠다라는 기분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 속에는 여성들이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107세 과학자, 야. 48세의 동양인 미혼모 우주 비행사 이런 식.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는 연령대가 또 있잖아요. 사실 매체들 속에서는. 근데 그런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쓰고 시도하고 그게 널리 읽히고 이 현상만으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귀중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김초엽 작가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외계 생명체들이 인간을 거부하는 장면을 소설에 쓴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장면을 썼냐 하면은 이라면서 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게 집단으로서의 인류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집단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집단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담으려고 했어요. 개인에게 희망을 건다는 것이 낙관적일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소설이 그러한 바람을 발견하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개개인에게 오히려 훨씬 더 희망을 건다라는 지점이 좋았어요. 맞아요. 개인에게 집중하는 게 저도 좋아요. 어떤 이야기에서건 집단이 중시가 되는 게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세대가 바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개개인의 아름다움 그리고 단단함이 주변을 약간 조금씩 물들이면서 서서히 세대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짠하고 새 인류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훨씬 더 와닿았고요.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 이야기를 끝내실 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말로 끝이 나는데 이 말을 보면서 그치 싸우는 행위가 우리는 뭔가 기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김초엽 작가 인터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도 그 작가님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또 언젠가 다루게 되겠죠. 장편 소설 나온다고. 좋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이어서 황소연님 인터뷰를 언급을 해보자면 저의 전체적인 인상은 이 모든 인터뷰들 중에서 가장 이 핑퐁이
통통 튀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선의 에디터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제일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답변이 돌아오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좀 강조한다고 한다면 황소연님은 오히려 자기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지 않거나 아니면 어떠한 수식어라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기를 정의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별의 개념을 초월한 그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그 유선 에디터가 시작하는 글에서 어떤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10년 뒤에 어떤 뮤지션이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10년 뒤에 음악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지점이 너무 신기하다. 이번에 나온 노래 진짜 좋은데 안 들어보셨죠? 네. 자유라고 여러분. 네. 그렇다면 안심이라고 지금. 시리. 황소연 님이 이제 대안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선택을 늘 해오셨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분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학원도 그렇고요. 학습적인 면이라던가 그 외 여타의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성인들이 정해준 길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성인은 보통 부모님이죠. 그렇죠. 선생님의 선택도 애한테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요즘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여기 나온 표현으로 단독자라던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황소연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선택을 본인이 해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체성도 갖게 될 뿐더러 책임감도 함께 가지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는 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100쪽에 나오는데요. 네. 한번 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뭐든 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를 결정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뤄나간다는 건 너무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하네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 꿈 써서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진로희망을 써서 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입을 위해서 이미 딱 그 루트를 정해놓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플랜이 있죠, 이미. 그게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아이들 탓을 할 수 있나? 왜냐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뭔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길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자소서를 썼을 때 위에서 선발하는 기관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니까. 이거 아이들 잘못 아니죠. 그 꿈을 정해서 지금 써!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야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선발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 선발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발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거기까지 얘기가.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102쪽으로 가면 페미니즘에 관해서 황소연 님이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저희 방송의 취지랑 맞는 거예요. 그쵸. 네. 페미니즘이라는 게 한 번 인식하고 알게 되면 진짜 주변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박서희 모델이 뒤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서두를 깔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과 진짜 한 2, 3년 전만 해도 같은 여자지만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친구들 너무 많았었거든요. 조심스러워했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은 뭔가 세고 별로인 사람들,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약간 이런 기분?
왜 불편한지 모르겠니? 약간, 지금 제 재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얘기하는 고집 멋있죠. 맞아요. 근데 뭐 불과 몇 년 전 아니면 지금까지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듣기만 해도, 쟤는 셀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넓은 용어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이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뭔가 진짜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황소연님 인터뷰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면, 110쪽, 111쪽 부분인데, 네.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115쪽이네요. 언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나요? 라는 대답에 되려고 하지 않을 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문장까지 같이 읽어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아름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 분이야말로 순간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황소연님의 이 인터뷰는 약간 제가 이 분보다 좀 먼저 태어나서 살아온 세대로서 꼰대 나이 꼰대. 걸고 넘어져. 그런데 저의 인식의 틀을 좀 깨주신 분이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아무튼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김원경 사이클 선수입니다. 멋있어. 저 그렇게 유튜브 찾아봤잖아요. 진짜요? 네. 막 사진부터 너무 압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건강한 운동 선수의 느낌이 물씬 나서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네.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 마리끌레르라는 잡지에서 사실 처음 시작한 섹션 같은 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랑한 네일들의 이 실린 사람들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마리끌레르라는 건 사실 패션 잡지잖아요. 그쵸. 근데 패션 잡지에 운동선수의 여성이, 근데 그 운동선수가 뭐 피겨라든지, 그러니까 뭐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여성의 굴곡진 아름다운 몸을 대상으로 하는 선수들이 아닌 사이클 선수가 이렇게 화보로 나오면서 인터뷰가 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사실은 제가 무지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이클이라는 종목에 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그리고 그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네. 막 꾸준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매일 해도 매일 힘들다 막 이런 식의 자막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는 뭔가 훨씬 더 극강의 운동을 하긴 하겠지만 또 익숙한 일을 하니까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매일 해도 매일 힘들다라는 게 되게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근데도 매일 한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맞아요. 여기도 보면 김원경 선수가 운동선수로 사는 것을 두고 매일 고통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자막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육상을 했는데 비전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이클로 종목 전향을 권유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고1 때 종목을 변경한다는 건, 보니까 중학교 때 운동선수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도 늦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고1 때 종목을 바꾸는 건 사실 새로운 종목에서 첫 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운동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빛나는 재능 같은 게 훨씬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이 김원경 선수를 보면 재능도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그 고1 때 사이클 종목으로 전향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올라온 타입?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가 시작하기 전에 유선의 이 작가님께서 네. 여는 글을 써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읽어드릴게요. 114쪽에 나옵니다. 이제 여자들은 안다. 내 몸은 예쁘게 보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임을. 승모근이 어떻고 허벅지가 어떠니 같은 소리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선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러면서 나오면서 집중력, 창의력, 노력 등 세상의 모든 력 중에 력은 체력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아, 너무 동감해요. 맞아요. 근데 운동 등록하러 가면 다들 100이면 100 물어보잖아요. 체중 감량하러 오셨죠? 아, 우리가 김원빈님 책 할 때도 뭐 많이 봤었던 거죠. 여자들도 근육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복근이 있는 걸 볼 때 너무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 쉽지 않죠. 그래서 방금 그 읽어주신 부분 하면서 또 생각난 구절이 샤워할 때 딱 거울 보면서 너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고맙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원경 작가님, 그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는 진짜 꾸준히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그것도 몸을 써가면서 한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조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아주 조금씩 미약하게. 그렇죠. 살면서 있겠죠. 뭐 정말 간단하게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체력장 하면 오래 달리기 이런 거 하면 정말 약간 신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목끝이 쓰라리잖아요. 요즘도 하나? 1000m 달리기? 모르겠어요. 우리 땐 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오래 달리기 하고 나면 진짜 신물 올라오는 경험. 3일 쉬어야지, 3일. 그리고 다리 계속 알배기가 계단 내려갈 때마다 힘들어하고.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걸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선의 기록을 위해 자신의 절제와 훈련을 거듭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 초월하려는 태도는 신의 영역같이 느껴진다. 사실 안 힘든 일이 없겠지만 국가대표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메달을 따야 되는 일이고, 메달 중에서도 요즘은 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는 금으로 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 1등을 해야 의미가 있는 운동의 영역에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과 동시에 체력 단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둘 중 하나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해내는 삶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또 좋았어요. 메달 개수만 목적이고 내 삶인 게 아니라 결과를 포함한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완벽하게 편해졌다기보다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삶은 곧 과정이라는 생각의 에너지를 점점 키우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록과 결과로 내 이름과 팀, 연봉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우리는 돈 받은 만큼 성실하게 직장에 임해야 될 의무도 있죠. 잘 안 하죠, 근데 그걸. 나는 최소한만 일하겠어. 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아니야, 나 오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하고 온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지금 약간 좀 퀭하죠. 매일은 못해, 근데. 이런 날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은 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여자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독종이다 이런 말들을 듣기 마련이잖아요. 지들은 못하니까. 그치. 그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비난일 텐데 어쨌든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했을 때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다 최면이에요. 중략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최면의 총합을 자기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바깥으로부터의 최면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남들 이야기하는 걸 최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전 요즘 자주 그러는데요. 그거는 당신이 요즘 힘들어서 영혼이 없는 거고, 또는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사람도 있고, 타인의 평가만이 절대적인 사실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최면이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되게 문학적이면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착하다는 말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엄청난 칭찬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20대 초반이었나? 저희 친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널 많이 겪어보지 않고 착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널 호구로 보는 거다. 근데 그때 약간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나한테 착하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착한 선택을 해야 계속 그 착함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얼마 만나지 않았는데 나보고 착하다고 하면 약간 괜히 쟤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조심해야겠다, 나도. 누가 착하다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초반에 하는 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섣불리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1, 2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선량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랑은 사실 다르잖아요. 한 1, 2주 봤는데 넌 착하구나 이러면 계속 착해라? 약간 이런 거 같잖아요. 어쩌다 여기까지 얘기가 왔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우리 사회는 깨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들의 몸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 김원영? 정신 차리세요. 김원경. 예. 이름이 너무 비슷해. 네. 김원경 이 선수의 유튜브 영상에 허벅지 진짜 두껍다 같은 댓글이 계속 달린대요. 근데 맞지, 그렇지, 나는 운동하니까 당연히 허벅지 두꺼운 거 맞지 이러면서 인정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도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거울을 볼 때 내 시선, 내 기준 안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난해하다고 하는 옷, 저한테 안 어울리는 옷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옷을 좋아하니까 입고 나가요.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 당시에 나는 당당하고 행복했으니까. 언니 같아. 근데 너무 이 말이 저한테도 엄청 큰 용기를 줬어요. 요즘에 약간 옛날에는 되게 화려한 색깔 옷도 많이 입고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채색이 최고인 것 같고 까만색, 뭐 곤색, 뭐 회색 이런 식으로 색깔들을 선택하게 되는 저를 볼 때가 있는데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나이 때는 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색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근데 밝은 색깔 옷 입으면 저는 또 되게 즐거운 기분이 들고 그 옷을 살 때 행복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되게 TPO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게 이 글을 보고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치. 행복한 내 감정이 중요하지. 그치. TPO에 맞춰 살면 세상이 좀 재미없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한 TPO를 좀 너그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냥 그 노력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담담하게 자신의 의견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읽는 와중에 그냥 제가 산 삶이 아닌데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응원을 받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 저는 이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인터뷰인데요. 박서희 모델입니다. 아, 사진이 너무 강렬해요. 맞아요. 여기 실려있는 모든 사진이 다 멋있긴 하지만 역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모델로서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96년생이시네요. 패션 모델이신데요. 진짜 이 모델이란 분야는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모델이야말로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여성성을 강조하는 최전선에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여성성에 대한 걸 타파하려고 하는 개인으로서의 박서희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껴진 인터뷰였거든요. 저도 이 모델분을 사실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인터뷰 질문 같은 걸 봤을 때, 웃는 사진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하잖아요, 소녀들이. 네. 그런 이미지랑은 완전 반대되는 역할로서의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잡지나 뭐 TV에서 보는 모델들은 자기가 꾸밀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나오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박서희 모델은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뭐 눈썹도 그리지 않고,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은 이마 좀 가려줄까 했을 때 뭐 됐어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이라는 직업을 갖고 이 안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질문을, 유선의 이 에디터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서희 씨가 등장하는 화보에서는 드레스 헤어나 검은색 립 등 정형화된 미에서 벗어난 콘셉트가 많다. 여성의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개인적인 해당감도 느껴질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었는데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회가 규정하는 단편적인 여성스러움이나 여성의 미에서는 벗어났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립도 결국 그 또한 다른 의미에서 예쁨을 쫓는 거잖아요. 굉장히 치열하네요. 안에서 사고를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모델로서의 계속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멋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 뭐 디렉션을 받을 때 포토그래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성스럽게요 라고 했을 때 되게 그걸 구체적으로 되물어 본다잖아요. 그 여성스럽게라는 게 뭡니까? 근데 맥락이 없다. 이러면 자기는 그렇게 찍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건 지금 모델 쪽 일이지만 뭐 영화 쪽 일까지를 확장해서 본다면 뭐 최근에 키이라 나이틀리 같은 배우도 나는 뭐 남자 감독들과 노출신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예술 영화, 뭐 대중 영화를 포함해서 제가 그런 영화들의 거부감을 느꼈던 이유도 맥락 없이 이렇게 노출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게 길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이 그러했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뭐 예술성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대체가 그 맥락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서희 모델이 모델 쪽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작은 것일 수도 있어도 이게 점점 확장돼 나가면 아마 제 다음 세대들은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장면들을 안 봐도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불편한 장면들을 끊임없이 마주하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박서희님의 인터뷰가 마무리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피로감에 지쳐 이 모든 것을 의식하기 전으로, 세상을 달리 보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없었나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여러 번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모른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 안 할 수 없고 잠자는 거 안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차라리 알고 계속 싸우고 화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에게 맞아요. 진짜 우리 방송의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지가 또 이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다뤘던 황소윤 님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알고 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고 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피곤할지언정 우리도 박서인님과 여기 나온 많은 여성분들처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바로 1대100으로 가나요? 네. 네. 떨린다. 가위바위보. 아싸. 네, 먼저 하십시오. 오늘 제가 선택한 단어는 나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보다듬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사니까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이 타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 신념을 지키면서 나를 단단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간단하죠? 네, 저의 오늘 1대100 단어는 90입니다. 그 유선혜 님이 황소연 씨에게 묻죠. 언제가 제일 자기 자신이 아름답냐고 했을 때 황소연 님이 무언가 되지 않으려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답을 미완의 상태로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우리는 완성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언가 채워 넣어야 할 것들이 있거나 깨부숴야 할 것들이 있는 여백의 상태가 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모티브가 되었던 90년대의 여성들, 그러니까 90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완성된 숫자보다도 어쩌면 더 아름답겠다. 그리고 이 숫자를 수많은 90년대생을 대신하여 대표하고 있는 이 여성들 또한 무척 아름답다라고 느낀 책이었습니다. 문장의 호응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간 내일들, 뭔가 롤모델이 없는 여자들이 보고 이렇게 뭔가 따라할 만한 그런 롤모델이 없는 걸 저희가 불편하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제는 굉장히 많은 롤모델들이 지금 성장 중이다. 10명이 실려 있습니다. 10명이.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점점 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느리지만 전진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